하루만 되어 그저 하루만 더 버티자. 태희의 작은 손이 희석된 분유를 재호의 입에 흘려 넣으려 할 때 떨리고 있었다. 재호는 이제 울음을 그쳤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를 더 두렵게 했다. 11살의 나이에 그녀는 이미 죽음이 조용히 다가오는 것을 목격했다. 어머니가 정확히 그렇게 떠났다. 처음엔 고통스러운 비명, 그 다음엔 죽음 같은 침묵. 다른 쌍둥이 동수는 배고픔에 훌쩍거렸다. 그들이 제대로 먹은 지 얼마나 됐을까? 사흘? 나흘? 서울의 차가운 보도 위에서 바쁜 행인들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 차에 소녀는 그녀의 짧은 삶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도움을 청해야 해 나중에 우리가 떨어지게 된다 해도 그녀의 다리는 두 아기를 안고 일어설 때 휘청거렸다. 그때 그녀의 눈이 검은 제네시스 안의 남자와 마주쳤다. 김태준, 건설업계의 얼음왕, 그의 제국을 세우기 위해 온 동네를 무너뜨리는 남자. 그녀가 멈춰 서주길 기대했을 마지막 사람. 그 순간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려 한다는 것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모든 확률을 뒤엎고 때로는 가장 깊은 연결이 가장 예상치 못한 만남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보여줄 무언가. 계속하기 전에 우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무료이며 이 작은 행동이 우리에게 새로운 콘텐츠를 계속 가져올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른 새벽 태희는 동수의 울음소리에 잠에서 깼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이 몇 주 동안 그녀의 침대가 되어왔다. 겨울바람이 무너진 창문 틈새로 스며들어 뼛속까지 시렸다. 그녀는 낡은 담요에 쌓여 옆에서 자고 있는 재호를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일어났다. 괜찮아, 동수야. 누나가 여기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부드러웠다. 태희는 11살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보았다. 동수를 안으며 분유캔을 확인했다. 거의 바닥이 보였다. 더 희석해서 타면 2번, 아마도 3번은 먹일 수 있을 거야. 어머니의 바지 주머니에서 찾은 마지막 10,000원은 일주일 전에 다 떨어졌다. 버려진 건물의 창문을 통해 강남의 고층 빌딩들이 보였다. 그들이 숨어있는 곳은 서울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의 중심부에 있었다. 아이러니했다.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그들의 세계는 완전히 달랐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걱정을 할까? 태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낮 동안 그녀는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비싼 가방을 들고 최신 스마트폰으로 통화하며 서둘러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태희와 같은 아이를 볼 때면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존재는 그들의 완벽한 세계의 얼룩처럼 보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소희는 태희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다. 태희야, 아이들을 꼭 지켜줘. 우리가 서로 떨어지지 않게 해. 그 말을 마지막으로 어머니는 더 이상 깨어나지 않았다. 폐암이 그녀의 마지막 숨을 앗아갔다. 병원비를 낼 돈도 의사를 불러올 방법도 없었다. 거리의 소음이 점점 커졌다.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다. 태희는 동수를 안고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갔다. 재호는 계속 자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골판지 상자들 뒤에 숨겼다. 돌아올게, 재호야. 깨지 마. 그녀는 속삭였다. 태희는 몸을 숨기는 법을 배웠다. 만약 경찰이나 사회복지사가 그들을 발견한다면 아이들이 서로 떨어질 것이란 걸 알았다. 고아원으로 보내질 것이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도 고아원에서 자랐고 그곳에서의 기억은 악몽이었다. 세블록을 걸어 그녀는 가끔 빵을 주었던 빵집에 도착했다. 정구 씨가 가게 문을 열고 있었다. 그는 친절했지만 그의 아내는 태희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정우 아저씨. 태희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정우는 태희를 보자 한숨을 쉬었다. 그는 배고파서 손가락을 빨고 있는 동수를 바라보았다. 아무 말 없이 그는 빵 2개와 작은 우유팩을 내밀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태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디 살고 있니? 전구가 물었다. 태희는 눈을 피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정우의 친절함이 신고로 이어질까봐 두려웠다. 대신 그녀는 몸을 돌려 빠르게 걸어갔다. 뒤에서
정우의 걱정스러운 시선이 느껴졌다. 버려진 건물로 돌아가는 길에 태희는 동수에게 우유를 먹였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궁금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동생들은 그녀만 있었다. 태희가 빵집 주인의 자선을 받고 있을 때 15km 떨어진 청담동에서 김태준은 실크시트 위에서 눈을 떴다. 그의 킹사이즈 침대에서는 서울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햇빛이 특수 제작된 블라인드 사이로 새우며 들었다. 김 사장님, 아침 준비됐습니다. 박미란의 목소리가 인터폰으로 들려왔다. 태준은 천천히 일어났다. 38세의 그는 자수성가한 건설 재벌이었다. 빈민가 출신에서 시작해 이제는 서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업가 중 한 명이 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많은 것을 잃었다. 그의 냉혹함은 전설이 되었고 직원들은 그를 얼음왕이라 불렀다. 그의 고급스러운 대리석 욕실에서 샤워를 마친 후 태준은 맞춤 제작된 이탈리아 수트를 입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계산된 정확함을 가졌다. 감정은 사치였고 사업에서 약점일 뿐이었다. 오늘 일정은? 태준이 아침 식사를 하며 물었다. 미라는 태블릿을 건네며 대답했다. 9시 이사회, 11시 강남 프로젝트 현장 방문, 오후에는 외국 투자자들과의 미팅입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에그 베네딕트를 먹으며 보고서를 훑어보았다. 강남 프로젝트는 그의 최대 야심작이었다. 5천억 원의 초고층 복합시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그의 회사는 국제적인 명성을 얻을 것이다. 실패는 선택지에 없었다. 미란애 씨, 이사회 취소하고 강남 현장으로 바로 가겠어.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미라는 놀랐지만 질문하지 않았다. 15년간 태준의 비서로 일하며 그의 직감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고 있었다. 방탄 처리된 제네시스를 타고 가는 동안 태준은 전화를 받으며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에게 서울은 숫자의 집합체였다. 평당 가격, 건설 비용, 예상 수익률. 그의 눈에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다. 오직 프로젝트와 이익만이 존재했다. 지연된다고? 태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환경 허가가 문제라고. 그 지역은 이미 다 정리된 줄 알았는데. 전화를 끊자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은 그에게 정복해야 할 영토였다. 사람들의 삶, 그들의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성공만이 의미가 있었다. 그는 보도를 따라 걷는 어린 소녀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팔에 아기를 안고 찢어진 신발을 신은 채 불안하게 주위를 살피는 소녀를. 그들의 세계는 같은 도시에 존재했지만 서로 다른 우주처럼 멀었다. 한편 태희는 버려진 건물로 돌아왔다. 재호가 깨어나 울고 있었다. 아기는 열이 있었고 기저귀는 더러웠다. 마지막 남은 깨끗한 기저귀로 갈아주며 태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어떡하지? 그녀는 재호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뜨거웠다. 약이 필요했지만 돈이 없었다. 병원에 데려가면 질문들이 쏟아질 것이고 그러면 그들은 떨어지게 될 것이다. 태희는 정우 씨가 준 우유로 젖병을 준비했다. 재호는 조금 마셨지만 곧 거부했다. 그의 울음소리는 점점 약해졌다. 그것이 더 태희를 두렵게 했다. 괜찮아질 거야, 재호야. 누나가 어떻게든 할게. 그녀는 속삭였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창밖으로 고급 차들이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그 안에는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 태희는 잠시 상상했다. 만약 그녀가 그런 채 타고 있는 사람들 중 하나에게 다가가 도움을 청한다면 그들이 멈추어 줄까? 아니면 그냥 지나칠까? 엄마. 태희는 눈물을 참으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오직 재호의 약한 울음소리와 동수의 불안한 숨소리만이 공허한 공간을 채웠다. 태희는 정우 씨가 준 우유로 젖병을 끓여 소독했다. 재호는 열에 지쳐 간신히 젖병을 물었다. 몇 모금 마셨지만 곧 고개를 돌렸다. 그의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제발, 재호야. 조금만 더 마셔. 태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의 심장은 두려움으로 빠르게 뛰었다.
지난 봄 같은 건물에서 어머니가 피를 토하던 기억이 떠올랐다. 소희는 그저 감기라고 했지만 결국 일어나지 못했다. 마지막 날 어머니는 차갑고 조용해졌다. 재호도 그렇게 될까? 공포가 태희의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다. 아니다, 그럴 수 없다. 그녀는 허벅지를 꼬집어 정신을 차렸다. 한편 태주는 강남 중심부의 건설 현장에 도착했다. 20층 규모의 사무실 빌딩이 될 자리였다. 크레인과 굴착기가 분주히 움직였지만 한쪽에는 작업이 중단된 구역이 보였다. 김 사장님, 담당 엔지니어 윤정석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허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구체적으로 말해. 저쪽 구역에 버려진 건물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거주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철거를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정석은 목소리를 낮추었다. 불법 거주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태주는 분노를 느꼈다. 5천억 원의 프로젝트가 몇몇 노숙자들 때문에 지연되고 있었다. 그는 머릿속으로 손실을 계산했다. 하루 지연마다 약 5억 원의 손해, 허용할 수 없었다. 즉시 처리해. 어떤 방법으로든. 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내일까지 그 건물은 비어 있어야 해. 정석은 불편해 보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장님. 태준은 진행 중인 다른 구역을 둘러보았다. 그의 마음은 이미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는 단 500m 떨어진 곳에서 아픈 동생을 돌보며 울고 있는 11살 소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태희는 동수를 재호 옆에 눕혔다. 두 아기는 마치 서로의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불안하게 뒤척였다. 동수도 열이 나기 시작했다. 태희는 마지막 남은 물을 적신천으로 아기들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제발 괜찮아져라. 그녀는 속삭였다.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어머니가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소희는 아플 때면 약초차를 만들어주곤 했다. 하지만 태희는 그 방법을 알지 못했다. 건물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남자들의 목소리였다. 태희는 얼어붙었다. 여기 맞나요? 철거 예정인 건물이? 한 남자가 물었다. 네, 이 구역 전체가 내일 철거됩니다. 먼저 조사해서 거주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태희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그들이 오고 있었다. 그녀는 재빨리 동수와 재호를 담요로 감싸고 숨을 곳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들은 이미 너무 많은 곳을 떠돌았다. 그때 동수가 울기 시작했다. 태희는 재빨리 그의 입을 막았지만 이미 늦었다. 저기 소리 들었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더 가까워졌다. 태희는 재호를 한 팔로 안고 동수를 다른 팔로 안았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구석으로 물러났다. 벽에 등이 닿았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여기 누구 있나요? 한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다. 태희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속으로 기도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우리가 서로 떨어지지 않게 해. 하지만 이제 그녀는 무력했다. 그들의 작은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다. 남자의 그림자가 방 안으로 길게 드리워졌다. 태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것이 끝일까? 그녀와 동생들이 서로 떨어지게 될 순간일까? 태희는 가슴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 남자는 몇 초 동안 서 있다가 다른 방으로 이동했다. 그녀는 숨을 내쉬었다. 일시적인 안도감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재호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그의 작은 몸은 열로 뜨거웠고 울음소리는 점점 약해졌다. 동수도 열이 오르기 시작했다. 태희는 밤새 두 아기를 안고 흔들며 걸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새 없었다. 엄마, 어떻게 해야 해요? 그녀는 어둠 속에서 속삭였다. 답은 없었다. 오직 찬 바람만이 부서진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새벽이 찾아오자 태희는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혼자서는 할 수 없었다. 재호는 의사가 필요했다. 그녀는 단 하나 남은 깨끗한 담요로 두 아기를 감싼 뒤 버려진 건물을 나섰다. 거리는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태희는 자신이 알던 가장 부유한 지역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큰 차와 비싼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다. 돈이 있는 누군가가 도와줄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좋은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서는 불안감이 피어났다. 과연 누가 그들 같은 아이들을 도울까? 태희는 끔찍한 밤을 보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다. 11살 아이가 아닌 세상의 무게를 짊어진 어른 같았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강남대로를 걸었다. 일부 행인들이 그녀를 힐끗 보았지만 누구도 멈추지 않았다. 그들에게 태희는 그저 눈에 띄지 않아야 할 불편한 존재였다. 태희는 은행 입구에 앉아 잠시 쉬었다. 재호가 쉼없이 울었다. 그의 울음소리는 이제 너무 약해 거의 들리지 않았다. 동수도 불안하게 몸을 떨었다. 그들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태희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한편 태주는 끔찍한 밤을 보냈다. 프로젝트의 숫자가 맞지 않았다. 브라질 투자자가 허가 문제로 투자 철회를 위협했다. 그날은 중요한 미팅이 3개나 있었다. 그는 기분이 최악이었고 미란의 약속 취소 제안을 거절했다. 모든 일정 그대로 진행해. 내가 다 처리할 수 있어. 그의 말은 냉정했지만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태주는 제네시스에 탑승했다. 천천히 가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는 운전석에 지시했다. 그는 전화를 걸고 이메일을 확인하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쥐어짰다. 모든 것이 그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 같았다. 강남대로의 교통은 혼잡했다.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아주 작은 소녀가 2 아기를 안고 보도를 따라 걷고 있었다. 그녀는 더러운 티셔츠와 찢어진 신발을 신고 있었다. 그의 눈이 좁아졌다. 저 아이가 왜 저기 있지? 아기들은 뭐지? 그는 중얼거렸다.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했다. 그것은 그의 문제가 아니었다. 서울에는 불행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는 자신의 회사를 구해야 했다. 그러나 그는 눈을 뗄 수 없었다. 소녀의 눈에서 절망이 보였다. 그녀가 안고 있는 포대기 중 하나는 끊임없이 움직였고 다른 하나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 태주는 자신도 모르게 운전석에 말했다. 잠시만 차를 세워봐. 돌아가요. 태준의 말에 운전사 김현우는 놀랐지만 질문하지 않고 차를 돌렸다. 15년간 태준을 모셨지만 그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차가 멈추자 태준은 망설임 없이 제네시스에서 내렸다. 그는 은행 입구에 앉아있는 소녀에게 다가갔다. 가까이서 보니 상황은 더 심각해 보였다. 소녀의 얼굴은 먼지와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그녀의 팔에 안긴 아기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괜찮니? 태준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다. 태희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 앞에는 키가 크고 우아한 남자가 서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정장, 반짝이는 구두, 그리고 값비싼 시계. 그는 그녀가 매일 지나가는 것을 보는 부유한 사람들 중 하나였다. 처음에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왜 이 사람이 그녀에게 말을 걸까? 의심이 그녀의 마음을 채웠다. 내 동생이 아파요. 마침내 태희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또렷했다. 의사가 필요해요. 태주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다. 아기의 상태를 보니 심각했다. 그는 아이들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만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붉은 얼굴, 빠른 호흡, 약한 움직임. 그의 가슴에 이상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다.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태준이 물었다. 태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없어요. 저희만 있어요. 그 말에 태준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갔고 일부는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마치 태희와 아기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언제부터 아팠니? 태준이 다시 물었다. 어제 밤부터요. 태희가 대답했다. 점점 더 심해져요. 태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늘의 일정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중요한 미팅들, 해결해야 할 5천억 원의 사업, 기다리고 있는 파트너들. 그러나 아기는 정말로 아파 보였다. 그는 결단을 내렸다. 내가 병원에 데려다 줄게. 태준이 말했다. 태희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의심과 희망이 섞여 있었다. 정말요?
그래, 내 차가 저기 있어. 태준이 검은 제네시스를 가리켰다. 태희는 망설였다.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위험했다. 어머니는 항상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하지만 재호는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다시 동생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호흡은 더욱 약해지고 있었다. 그 다음엔요, 태희가 물었다. 병원 이후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요? 태주는 멈칫했다. 그는 그것에 대한 답이 없었다. 심지어 왜 그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았다. 그의 평소 성격과는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이었다. 일단 내 동생을 치료하고 나서 생각하자. 그는 마침내 대답했다. 태희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의 다리는 피로로 떨렸다. 태주는 본능적으로 손을 내밀어 그녀를 부축했다. 태희의 몸은 놀랍도록 가벼웠다. 그녀가 언제 제대로 된 식사를 했는지 궁금했다. 현우는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다. 그의 눈에는 질문이 가득했지만 입을 다물었다. 태희는 조심스럽게 채탔다. 아기들을 아는 그녀의 팔은 이미 너무 오랫동안 그들을 지탱해왔다. 태주는 앞좌석에 앉으며 현우에게 지시했다.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가자. 최대한 빨리. 차가 출발하자 태주는 백미러를 통해 태희를 관찰했다. 소녀는 겁에 질린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나이에 맞지 않게 차분했다. 그녀는 아기들에게 속삭이며 부드럽게 흔들고 있었다. 그 모습에서 태주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그도 한때는 그런 아이였다. 책임감이 너무 일찍 찾아온 아이. 이름이 뭐니? 태준이 물었다. 태희요. 소녀가 대답했다. 이 아이들은 동수와 재호예요. 쌍둥이예요. 8개월 됐어요. 태주는 머릿속으로 계산했다. 11살, 아마도 12살의 소녀가 혼자서 8개월 된 쌍둥이를 돌보고 있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어디에 있었던 걸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너희는 어디서 살고 있니? 태준이 물었다. 태희는 망설였다. 그녀의 눈이 잠시 동요했다. 여러 곳에서요. 그녀는 애매하게 대답했다. 태준은 소녀가 그를 의심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것은 지혜로운 판단이었다. 이 세상에서 낯선 사람을 믿는 것은 위험했다. 특히 그녀처럼 취약한 위치에 있는 아이에게는 그는 더 묻지 않기로 했다. 제네시스는 서울의 아침 교통을 뚫고 빠르게 달렸다. 현우는 응급 상황임을 인지하고 가능한 빠른 경로를 택했다. 태주는 전화기를 꺼내 문자를 보냈다. 모든 미팅 취소, 개인 사정, 내일 설명하겠음. 그의 비서미라는 즉시 확인 메시지를 보냈지만 질문은 하지 않았다. 병원에 도착하자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태준이 응급 상황입니다라고 말하자마자 간호사들이 달려왔다. 재호는 즉시 의사에게 넘겨졌다. 태희는 동생을 보내기 싫어했지만 태준이 부드럽게 그녀를 말렸다. 의사들이 도울 거야. 네 동생은 좋은 손에 맡겨졌어. 동수도 검사가 필요했다. 간호사는 그를 데려가려 했지만 태희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데려갈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대기실에서 태주는 접수 양식을 받았다.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다. 아버님이신가요? 태주는 순간 멈칫했다. 그는 태희를 바라보았다. 소녀는 그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불안과 희망이 공존했다. 네, 제가 아버지입니다. 태준의 거짓말은 쉽게 나왔다. 그 순간 태준은 자신의 거짓말이 가져올 파장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것은 단지 순간의 결정이었다. 아마도 아이들을 돕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거짓말은 그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이었다. 클립보드를 든 사회복지사가 다가왔다. 최유경입니다. 아이들의 의료 기록을 위한 몇 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태주는 태희에게 도움을 청하는 시선을 보냈지만 소녀는 재호가 사라진 문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혼자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했다. 네, 물론이죠.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유경은 기본 정보를 물었다. 아버지 성함이 김태준입니다. 어머니는요? 태준은 완전히 길을 잃었다.
그는 소녀의 성도, 가상의 어머니의 성도 몰랐다. 그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장소희입니다. 태희가 갑자기 말했다. 그녀는 여전히 문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대화를 듣고 있었다. 태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네, 장소희입니다. 현재 거주지는요? 태주는 주저없이 자신의 청담동 아파트 주소를 제공했다. 태희가 놀란 눈으로 그를 보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유경은 아이들의 예방접종 기록을 물었다. 태주는 빠르게 생각했다. 이사 중에 분실했습니다. 새로 발급받아야 할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계속 적었다. 보험은요? 제가 최고급 사설 의료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비용 걱정은 하지 마세요. 유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태준의 비싼 정장과 시계를 힐끗 보았다. 적어도 그 부분은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았다. 양식을 채우는데 30분이 걸렸다. 태준은 계속해서 즉흥적인 답변을 해야 했다. 아이들의 생년월일, 그는 8개월 전 날짜를 추측했다. 알레르기 여부 없다고 대답했다. 가족 병력 건강하다고 단언했다. 각 질문은 그의 거짓말을 더 깊게 만들었다. 마침내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나타났다. 박재원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신가요? 태주는 다시 한번 거짓말을 했다. 네, 그렇습니다. 재원 박사는 표정이 심각했다. 따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태주는 태희를 보았다. 소녀의 얼굴은 공포로 가득 찼다. 그는 그녀를 안심시키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제가 듣고 싶어요. 태희가 단호하게 말했다. 재원 박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동의했다. 재원은 상당히 진행된 호흡기 감염이 있습니다. 폐렴의 초기 단계예요. 즉시 입원해야 합니다. 태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태주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완전히 회복될까요? 태준이 물었다. 적절한 치료와 항생제로 3일 정도면 상태가 크게 호전될 겁니다. 재원 박사는 안심시켰다. 여러분이 제때 데려오셔서 다행입니다. 하루만 더 지났다면 훨씬 더 위험했을 거예요. 태준은 갑자기 안도감을 느꼈다. 이상했다. 그는 이 아기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럼에도 재호가 괜찮을 거라는 소식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동수는요? 태희가 물었다. 약간 탈수된 상태지만 재호보다는 상태가 양호합니다. 오늘은 집에 데려가도 되지만 내일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태주는 태희에게 의사와 이야기하는 동안 동수를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소녀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재호가 입원한 병실로 향하는 문을 한 번 더 바라본 후 동수를 품에 안고 대기실로 향했다. 태주는 재원 박사를 따라 그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김 선생님, 재원 박사가 문을 닫으며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재호의 상태가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도 있어요. 이런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태주는 눈을 피했다. 거짓말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최근에 가정 상황이 좀 복잡했습니다. 아이들이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특히 쌍둥이는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담겨 있었다. 태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최근에 아이들의 양육을 맡게 되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적응하는 중이에요. 재원 박사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렇군요. 어머니는요? 태주는 잠시 생각했다. 지금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반은 진실이었다. 그는 태희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짐작했다. 재원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김 선생님, 아이들의 건강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재호의 경우 이런 상태가 계속되었다면 최악의 결과를 맞을 수도 있었어요. 태준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그는 아이들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생각만으로도 고통스러웠다. 이제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와 이야기하셨나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양식을 작성했습니다. 좋습니다. 최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예약할 겁니다. 표준 절차입니다. 태주는 얼어붙었다. 가정 방문,
그의 고급 아파트는 아이 셋을 위한 공간이 전혀 없었다. 게다가 그는 태희와 아기들을 어디에 데려갈 계획이었을까? 그는 그것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언제 재호를 퇴원시킬 수 있을까요? 태준이 화제를 바꾸었다. 최소 3일은 입원해야 합니다. 항생제 치료가 필요해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3일. 그는 3일 안에 모든 것을 정리해야 했다. 대기실로 돌아오자 태희는 동수를 무릎에 앉히고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녀는 태준을 보자 곧바로 물었다. 재호는 어때요? 의사가 말한 대로야. 3일 정도 입원해야 해. 하지만 괜찮아질 거야. 태희의 눈에 안도의 빛이 어렸다. 그러나 곧 불안함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리고 우리는요, 저와 동수는 어디로 가나요? 태준은 이 질문을 피할 수 없었다. 그는 소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수많은 실망과 배신이 담겨 있었다. 너무 어린 나이에 그녀는 이미 세상의 잔인함을 알고 있었다. 너희들은 나와 함께 가자. 태준이 말했다. 그의 말은 자신도 놀라게 했다. 정말요? 태희의 눈이 커졌다. 왜요? 좋은 질문이었다. 태준도 왜 그런 제안을 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아마도 태희의 눈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기 때문일까. 그도 한때는 버려진 아이였다.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지금은 그게 최선인 것 같아서. 그의 대답은 불충분했지만 진실이었다. 사회복지사 최유경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김 선생님,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태준은 태희에게 눈짓했다. 여기서 기다려. 금방 돌아올게. 유경은 태준을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다. 유리창을 통해 그는 태희가 동수를 안고 재호가 있는 방향을 바라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소녀의 어깨는 작고 여려 보였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유경이 문을 닫았다.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다. 김 선생님, 몇 가지 정보에 불일치가 있습니다. 어떤 불일치가 있나요? 태준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면은 그렇지 않았다. 유경은 클립보드를 확인했다. 소녀는 어머니가 3개월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양식에는 어머니가 살아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태준은 입이 마르는 것을 느꼈다. 거짓말의 그물이 점점 조여오고 있었다. 상황이 복잡합니다. 그렇군요. 육경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김 선생님, 직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이 아이들의 아버지인가요? 태준은 대기실을 바라보았다. 태희는 동수를 품에 안고 작은 손가락으로 재호가 사라진 무늬 유리창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너무 어렸지만 동시에 너무 늙어 보였다. 아닙니다. 태준은 마침내 인정했다. 더 이상 거짓말은 불가능했다. 유경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실망한 것 같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한 듯했다. 그럼 당신은 누구시죠? 오늘 아침 그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소녀가 도움을 청했고 저는 그냥 도와주려 했을 뿐입니다. 아이들과 어떤 관계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유경은 메모를 했다. 그녀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알겠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김 선생님. 우리는 방치 상태에 있는 세 미성년자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 사례를 보고해야 합니다. 태준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짐작할 수 있었다.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아마도 아이들은 시설로 가게 될 겁니다. 유경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녀의 말은 냉혹했다. 우리는 가능한 한 형제자매를 함께 두려고 노력하지만 프로토콜에 따르면 아기들은 연가원으로, 소녀는 나이에 맞는 보호소로 가게 됩니다. 그들은 분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준은 침묵했다. 그는 태희가 동생들을 위해 얼마나 필사적으로 싸워왔는지 상상할 수 있었다. 그녀가 버려진 건물에서 살면서도 아기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모습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들을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안타깝게도 시스템이 그렇게 작동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유경은 잠시 생각했다. 가족이나 친척이 있다면 없습니다.
태준이 태희의 대답을 대신했다. 그렇다면 임시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요. 태준은 갑자기 깨달았다. 유경이 무엇을 제안하려는지 알았다. 제가 그럴 수 있을까요? 유경의 눈이 커졌다. 당신이요? 하지만 방금 아이들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이미 그들을 도왔고 의료비도 지불하고 있습니다. 임시 보호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김 선생님. 당신의 삶에 새 아이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당신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건설회사 CEO입니다. 유경은 놀란 듯했다. 바쁘실 텐데요.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집은 아이들에게 적합한가요? 태주는 그의 미니멀한 고급 아파트를 생각했다. 그곳에는 아이를 위한 공간이 전혀 없었다. 약간의 변화가 필요할 겁니다. 유경은 한숨을 쉬었다. 김 선생님, 저는 당신의 선의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당신과 아이들 사이에 어떤 유대 관계가 있다고 볼 이유가 필요합니다. 태주는 창문 너머로 태희를 바라보았다. 소녀는 지쳐 보였다. 그녀는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서 이 짐을 짊어져 왔을까? 그는 갑자기 그의 질서정연한 삶, 회의로 가득 찬 일정, 아이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진 적이 없는 고요한 집을 생각했다. 모든 것이 변할 것이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태준이 마침내 물었다. 임시 책임자로 서명하셔야 합니다. 완전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요. 최대 6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부한다면? 유경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오늘 오후에 저는 아이들을 해당 기관으로 데려갈 겁니다. 태준은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올랐다. 동생들을 떼어놓자 우는 태희, 차가운 요람에 누워 낯선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아기들. 그의 가슴이 아팠다. 왜 이렇게 느끼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그들을 오늘 아침에 처음 만났을 뿐이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태준이 말했다. 유경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1시간 드리겠습니다. 공식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오자 태희는 불안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에요? 태주는 거짓말을 하려다가 멈췄다. 이 소녀는 이미 너무 많은 거짓말을 들어왔다.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야. 그는 결국 애매하게 대답했다. 태희는 의심스러워 보였지만 더 묻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동수를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배고프지? 태준이 물었다. 태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한 것이 언제인지 생각나지 않았다. 병원 카페테리아에 가자. 뭐라도 먹어야 해. 그들은 1층으로 내려갔다. 태준은 샌드위치, 과일, 요구르트, 주스를 샀다. 태희는 눈이 커졌지만 말없이 받아들였다. 그녀는 동수에게 먼저 먹이려 했지만 태준이 그녀를 말렸다. 네가 먼저 먹어. 내가 동수를 돌볼게. 태희는 망설였다. 그녀는 낯선 사람에게 동생을 맡기는 것이 불안했다. 하지만 배고픔이 그녀를 압도했다. 그녀는 천천히 샌드위치를 집어들었다. 태준은 동수를 무릎에 앉혔다. 아기는 처음에는 불안해했지만 곧 진정되었다. 태희가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니 그의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천천히 신중하게 씹었다. 마치 빵 부스러기 하나도 낭비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재호가 괜찮을까요? 태희가 갑자기 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의사가 말했잖아. 3일이면 많이 좋아질 거야. 재호가 아플 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태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좋은 누나가 아니에요. 태주는 그녀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11살 아이가 어떻게 이런 책임감을 가질 수 있을까? 태희야, 넌 정말 대단한 누나야. 혼자서 아기 둘을 돌보다니 어른들도 힘든 일이야. 태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도 충분하지 않았어요. 둘 다 아팠어요.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넌 최선을 다했어. 태희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다. 태주는 그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감정을 억눌러 왔는지 상상할 수 있었다.
항상 강해야 했고 항상 책임감을 느껴야 했다. 이제 마침내 그녀는 잠시 11살 소녀로 돌아갈 수 있었다. 괜찮아, 울어도 돼. 태준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들은 한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태희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고 태준은 동수를 안고 있었다. 아기는 이제 편안하게 그의 품에서 잠들어 있었다. 마침내 태준은 중요한 질문을 했다. 태희야, 너와 동생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길 바라니? 태희는 눈물을 닦았다. 어떤 뜻이에요? 사회복지사가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장소에 대해 이야기했어. 태준은 조심스럽게 말을 선택했다. 그곳에서 너희를 돌봐줄 거야. 태희의 눈이 공포로 커졌다. 우리가 떨어질 거예요. 태준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정직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더 두렵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 그는 마침내 인정했다. 태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안 돼요, 제발. 엄마가 우리를 함께 있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태준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자신이 하려는 말이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것임을 알았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다른 선택지가 있을 수도 있어. 그가 말했다. 내가 너희를 돌볼 수 있어. 태희는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불신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정말요? 왜요? 좋은 질문이었다. 태준 자신도 확실한 답을 알지 못했다. 어쩌면 그것은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오랫동안 억눌려 왔던 무언가에 대한 응답이었을지도 모른다. 잘 모르겠어. 그는 정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너희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 태희는 그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진실성을 판단하는 법을 배웠다. 그녀의 생존은 그것에 달려 있었다. 얼마나 오래요? 그녀가 물었다. 태준은 대답이 없었다. 그는 단지 그들을 함께 유지하고 안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만 알았다. 유경이 약속한 1시간이 거의 다 되어갈 무렵 태준은 결정을 내렸다. 그는 사회복지사의 사무실로 돌아갔다. 유경은 서류 작업 중이었다. 결정하셨나요? 그녀가 물었다. 네. 태준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아이들을 제가 돌보겠습니다. 유경은 놀란 듯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서류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태준은 수십 장의 서류를 받았다. 임시보호자 동의서, 아동복지약관, 가정환경조사 동의서, 배경조사 허가서. 그는 모든 작은 글씨를 읽지 않고 서명했다. 평소라면 계약서의 모든 문구를 꼼꼼히 검토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여유가 없었다. 이것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김 선생님. 유경이 진지하게 말했다. 아이들의 복지, 교육, 건강을 책임져야 합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자신의 삶에 막 만든 급진적인 변화를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단 하루 만에 그는 책임이 없는 독신사업가에서 새 미성년자의 임시보호자가 되었다. 다음 주에 가정 방문을 예약하겠습니다. 유경이 말했다. 집이 아이들에게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태준은 순간 망설였다. 그의 청담동 펜트하우스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곳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고가의 미술품, 깨지기 쉬운 도자기, 날카로운 모서리의 디자이너 가구들이 있었다. 어떻게 그곳을 아이들에게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 물론이죠. 그는 대답했다. 그리고 각 아이와 개별적으로 대화할 것입니다. 그들이 잘 적응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태준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으로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궁금했다. 그는 아이들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아기 기저귀를 갈아본 적도 없고 젖병을 준비해 본 적도 없었다. 11살 소녀의 필요에 대해서는 더더욱 무지했다. 이건 도움이 될 겁니다. 유경이 다른 종이를 건넸다. 태준은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것은 필수품 목록이었다. 아기 침대, 옷, 기저귀, 분유, 장난감, 목욕용품, 아동용 가구. 그것은 마치 어린이집을 열기 위한 재고 목록처럼 보였다. 이 모든 것을 오늘 구해야 합니다. 유경이 말했다. 태희가 물건들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아무도 그녀보다 형제들의 필요를 더 잘 알지 못합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비서 미란에게 모든 일정을 취소하라는 문자를 보냈다. 그녀는 분명 혼란스러울 것이다. 15년 동안 그는 단 하루도 일을 빠진 적이 없었다. 심지어 독감으로 고열이 있을 때도 회의에 참석했었다. 재혼은 어떻게 되나요? 태준이 물었다. 3일 동안 병원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동안 당신은 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태희와 동수는 오늘 당신과 함께 갑니다. 태준은 다시 대기실로 돌아왔다. 태희가 팔에 동수를 안고 의자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너무 작고 너무 지쳐 보였다. 태준은 그녀가 아마도 몇 개월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항상 경계하고 항상 두려워하며 항상 동생들을 보호하려고 노력하며 태준은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았다. 동수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아기의 작은 손가락이 태희의 셔츠를 꼭 쥐고 있었다. 그 모습이 태준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회사, 그의 프로젝트, 그의 거래들, 그것들은 항상 그의 삶의 중심이었다. 그는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그리고 이제 새 아이들이 그의 세계를 완전히 바꾸려 하고 있었다. 태희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는 잠시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곧 태준을 알아보았다. 그녀는 즉시 일어나 앉았다. 재혼은요?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첫 번째 생각은 항상 동생들이었다. 괜찮아, 치료받고 있어. 태준이 안심시켰다. 태희야, 우리가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동안 너희는 나와 함께 있을 거야. 태희는 태준의 말을 듣고 눈을 깜빡였다. 그녀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내려는 듯이 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얼마나 오래요? 태준은 대답이 없었다. 그는 단지 그들을 함께 유지하고 안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만 알았다. 일단은 너희가 필요한 만큼이야. 태희는 더 묻고 싶은 것 같았지만 그 순간 박재원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재원이 말했다. 재호가 치료에 잘 반응하고 있어요. 지금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태희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녀는 동수를 단단히 안고 일어섰다. 태준은 그녀를 따라 소아과 병실로 향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그는 이 병원에 온 마지막 때를 기억했다. 7년 전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 그는 혼자였다. 이제 그는 두 아이와 함께였다. 병실에 들어서자 태희는 재호의 침대로 곧장 달려갔다. 아기는 튜브와 모니터에 연결되어 있었지만 이전보다 훨씬 나아 보였다. 그의 피부색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고 호흡도 더 안정적이었다. 재호야, 누나 왔어. 태희가 부드럽게 말했다. 동수도 왔어. 태주는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동수가 침대를 향해 작은 손을 뻗었다. 재호는 형제의 목소리를 듣고 눈을 움직였다. 그들 사이의 연결은 거의 만질 수 있을 것 같았다. 태주는 갑자기 목이 메었다. 그들은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닐지 모르지만 분명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었다. 내일이면 열이 완전히 내릴 거예요. 재원이 태준에게 말했다. 항생제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3일 후면 퇴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매일 방문할 수 있을까요? 태준이 물었다. 물론이죠. 면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재원은 다음 단계에 대해 설명했다. 재호는 퇴원 후에도 8시간마다 약이 필요하고 일주일 동안 매일 추적 관찰이 필요할 것이다. 태주는 모든 것을 머릿속에 기록했다. 그는 메모를 하지 않았다. 평소와 달리 그는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다. 병원을 떠난 후 태주는 태희와 동수를 대형 쇼핑몰로 안내했다. 그의 운전사 현우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지만 질문하지 않았다. 그는 15년 동안 태준을 위해 일하면서 그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쇼핑몰에 들어서자 태희는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소녀가 이런 곳에 들어간 것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거대한 상점들, 반짝이는 조명들, 많은 사람들을 경이롭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순진하게 물었다.
이 모든 게 한 사람 것인가요? 태주는 그날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아니, 이건 많은 다른 상점들이야 각각 다른 물건을 팔고 있어. 그들은 먼저 기본적인 것을 구매했다. 유경이 준 목록에 따라 태주는 2개의 아기 침대, 아기 옷, 기저귀, 분유, 젖병을 카트에 담았다. 그는 가격을 묻지 않고 신용카드를 건넸다. 태희는 각 구매를 보물처럼 바라보았다. 이 모든 게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녀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그래, 필요한 것들이야. 태준이 대답했다. 태희는 수줍게 물었다. 제가 아기들 옷을 골라도 될까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태희는 조심스럽게 옷을 선택했다. 흰색과 파란색 바디슈트, 동물 그림이 있는 점프수트, 작은 양말. 그녀는 각 아이템을 오래 바라보고 질감을 느끼고 사이즈를 확인했다. 그녀가 얼마나 신중하게 선택하는지 보니 태준의 가슴이 아팠다. 아마도 그녀는 이전에 새 옷을 선택할 기회가 거의 없었을 것이다. 너를 위한 것도 골라야 해. 태준이 말했다. 태희는 눈을 내렸다. 저는 괜찮아요. 아기들이 더 중요해요. 태준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너희 모두 중요해. 내 것도 골라보자. 그는 소녀를 아동 섹션으로 안내했다. 태희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곧 옷들을 구경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오직 티셔츠 한 장과 바지 한 벌만 고르려고 했지만 태주는 더 많은 것을 카트에 담았다. 너무 많아요. 태희가 카트에 담긴 옷들을 보며 속삭였다. 티셔츠, 바지, 드레스, 신발, 파자마, 속옷까지. 그녀는 이렇게 많은 옷을 가진 적이 없었다. 이건 기본적인 것들일 뿐이야. 태준이 부드럽게 말했다. 네가 필요한 거야. 태희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말을 삼켰다.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의 필요보다 동생들의 필요를 우선시해왔다. 누군가가 그녀를 위해 뭔가를 하는 것은 이상한 느낌이었다. 장난감 가게에 들어서자 태준은 어떤 것을 사야 할지 완전히 길을 잃었다. 그는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을 사본 적이 없었다. 그의 조카들에게조차도 그는 항상 현금이나 기프트 카드를 보냈다. 뭐가 좋을까? 그가 태희에게 물었다. 태희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은 단순한 딸랑이와 작은 봉제 동물들에 머물렀다. 아기들은 이런 거 좋아해요. 소리가 나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태주는 그녀의 조언을 따라 몇 가지 딸랑이, 부드러운 책, 작은 곰 인형을 선택했다. 그런 다음 그는 태희에게 물었다. 너는 뭘 갖고 싶니? 태희는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저요? 그래, 네가 좋아할 만한 것. 태희는 머뭇거렸다. 저는 괜찮아요. 아기들이 더 중요해요. 태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기들도 행복한 누나가 필요해. 그는 여러 장난감 사이를 둘러보다가 인형 하나와 색칠하기 책 몇 권을 집어들었다. 이건 어때? 태희는 인형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예쁜 한복을 입은 소녀 인형이었다. 그녀는 손을 뻗었다가 다시 움츠렸다. 괜찮아, 가져도 돼. 태준이 격려했다. 태희는 조심스럽게 인형을 받아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동심의 빛이 어렸다. 이 순간 그녀는 겨우 11살 소녀였다. 싸우고 생존하고 보호하는 것을 잠시 잊은 아이. 쇼핑을 마치고 그들은 태준의 청담동 아파트로 향했다. 차가 고급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태희는 창밖을 통해 거대한 건물, 완벽하게 관리된 정원, 입구의 분수를 바라보며 숨을 들이켰다. 여기 사세요? 그녀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너희 집이기도 해. 입구에서 그들을 가정부 박미란이 맞이했다. 태준은 쇼핑몰에서 전화를 걸어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다. 미란은 놀랐지만 항상 그랬듯이 전문적으로 행동했다. 안녕하세요. 미란이 태희와 동수에게 인사했다. 배고프시겠어요? 뭐라도 준비해 드릴게요. 태희는 처음에는 수줍어했지만 미란의 따뜻한 태도에 곧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부엌으로 오세요. 간식을 드릴게요. 미란이 태희와 동수를 부엌으로 안내하는 동안 태준과 현우는 아기 침대와 다른 물건들을 게스트룸으로 옮겼다. 태준은 평생 가구를 조립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게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자신이 손을 더럽히고 싶었다. 이렇게 하는 건가? 그는 설명서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현우는 미소를 지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두 남자는 30분 동안 아기 침대와 씨름했다. 마침내 그들은 두 개의 안전한 침대를 완성했다. 태주는 작은 성취감을 느꼈다. 그것은 작은 일이었지만 그에게는 의미가 있었다. 부엌에서는 미란이 태희에게 샌드위치와 우유를 주었다. 소녀는 천천히 먹었다. 각 입을 여러 번 씹었다. 마치 음식이 더 오래 지속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동수는 미란이 준비한 따뜻한 분유를 마시고 있었다. 오랫동안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했니? 미란이 부드럽게 물었다. 태희는 고개를 저었다. 가끔 빵집 아저씨가 빵을 주셨어요. 그리고 때때로 편의점에서 남은 김밥을.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미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태희의 손을 잡았다. 이제 걱정하지 마. 여기서는 항상 충분한 음식이 있을 거야. 태주는 부엌 입구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의 고급스러운 아파트는 늘 조용했다. 삶의 소리가 없었다. 이제 그곳은 변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소리, 웃음, 때로는 울음으로 채워질 것이다. 그는 갑자기 이 변화가 두렵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녁 식사 후 태주는 태희와 동수를 그들이 준비한 방으로 데려갔다. 미라는 주변을 정리하고 다음 날 일찍 오겠다고 약속한 후 퇴근했다. 갑자기 태주는 혼자서 두 아이와 남겨졌다. 이상한 두려움이 그를 덮쳤다. 그는 재벌 CEO로서 수백 명의 직원을 관리했지만 한 아기와 한 소녀를 어떻게 돌봐야 할지 막막했다. 여기가 너희 방이야. 태준이 말했다. 방은 넓고 밝았다. 두 개의 아기 침대가 창가에 나란히 있었고 태희를 위한 싱글 침대가 반대쪽에 있었다. 옷장에는 새 옷들이 걸려 있었고 바구니에는 장난감들이 있었다. 태희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은 커졌다. 이 모든 게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다. 그래, 너희 것이야. 태준이 대답했다. 태희는 동수를 품에 안고 침대에 앉았다. 그녀의 몸이 푹신한 매트리스에 살짝 가라앉았다. 그것은 콘크리트 바닥에서 자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녀는 손으로 이불을 만졌다. 부드럽고 따뜻했다. 왜요? 태희가 갑자기 물었다. 뭐가?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요. 그녀의 눈은 의심과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당신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들인데. 태주는 의자에 앉았다. 그는 어떻게 적절하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사실 그 자신도 그 답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 나도 잘 모르겠어. 그는 정직하게 말했다. 아마도 그냥 옳은 일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그냥 지나쳐 갔어요. 태희가 말했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어요. 당신만 빼고. 태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왜 그는 멈췄을까? 평소에 그라면 아마도 지나쳤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 아침 무언가가 달랐다. 때로는 우리가 이유 없이 어떤 일을 하기도 해. 그가 마침내 말했다. 어쩌면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았고 그냥 도울 수 있었기 때문일지도 몰라. 태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납득한 것 같지는 않았다. 저희가 폐를 끼치지 않을게요. 그녀가 약속했다. 제가 아기들을 돌볼게요. 소리도 내지 않고 문제도 일으키지 않을 거예요. 타해주는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가 불편함을 주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녀는 그들의 머무름이 특별한 행동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다. 태희야,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너희는 특별한 방식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어. 그냥 아이들처럼 지내면 돼. 동수와 재호도 마찬가지야. 아기들은 울고 시끄럽고 지저분할 수 있어. 그건 괜찮아. 태희는 의심스러워 보였다. 정말요? 정말이야. 태준이 확신시켰다. 이제 좀 쉬는 게 어떨까? 내일은 재호를 보러 가야 하고 해야 할 일이 많아. 태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동수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분유를 먹인 후 아기 침대에 눕혔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숙련되고 효율적이었다. 너무 어린 나이에 그녀는 이미 완벽한 엄마였다. 괜찮아질 거예요. 태희가 동수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속삭였다. 우리 모두 괜찮아질 거야. 태주는 문가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는 갑자기 자신이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아파트는 항상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항상 조용했다. 항상 텅 비어 있었다. 지금 처음으로 그곳은 살아있는 것 같았다. 좋은 밤 되세요, 태준 씨. 태희가 침대에 누우며 말했다. 좋은 밤 되길, 태희야. 태준이 대답했다. 그날 밤 그는 집에서 나는 새로운 소리를 들으며 늦게까지 깨어 있었다. 동수의 가끔 우는 소리, 그를 달래기 위해 일어나는 태희의 부드러운 발소리, 옆방에서 들리는 속삭이는 목소리. 그의 질서정연하고 조용한 삶은 영원히 끝났다. 이상하게도 그는 그것에 대해 유감스럽지 않았다. 태주는 동수의 필사적인 울음소리에 새벽 3시에 잠에서 깼다. 처음에는 그것이 알람 시계라고 생각했지만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그는 혼란스럽게 일어나 손님 방으로 걸어갔다. 태희가 동수를 팔에 안고 방 안을 걸어다니며 그를 달래려고 노력하는 것을 발견했다. 소녀는 지쳐 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뭐가 잘못됐어? 태준이 물었다. 모르겠어요. 태희가 걱정스럽게 대답했다. 젖병도 주고 기저귀도 갈아줬는데 계속 울어요. 태준은 동수에게 다가갔다. 아기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작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기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뜨거웠다. 열이 있는 것 같아. 태준이 말했다. 태희의 얼굴에서 공포가 번졌다. 제 옷처럼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태희의 목소리에서 공포를 보았다. 그녀는 나이에 비해 너무 많은 두려움을 경험했다. 걱정하지 마. 병원에 데려갈 거야. 지금요? 한밤중인데 태희가 물었다. 응급실은 24시간 열려 있어. 태준이 대답했다. 옷 입자. 5분 안에 출발할 거야. 태희는 서둘러 옷을 입었다. 그녀는 동수를 포대기로 단단히 감싸고 그의 작은 모자를 씌웠다. 태준도 급히 옷을 갈아입고 휴대폰을 들었다. 그는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현우 씨, 미안하지만 응급 상황이야. 차를 준비해 줄 수 있나? 현우는 졸린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즉시 정신을 차렸다. 네, 사장님. 5분 안에 준비하겠습니다. 태주는 태희와 동수를 로비로 데려갔다. 약속대로 현우는 제네시스를 몰고 정확히 5분 후에 도착했다. 그들은 서둘러 채 탔다.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가자. 태준이 지시했다. 최대한 빨리.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를 출발시켰다. 태희는 뒷좌석에서 동수를 안고 있었다. 아기는 계속 울었고 그의 울음소리는 태희의 마음을 찢어놓았다. 괜찮을 거야, 동수야. 누나가 여기 있어. 그녀가 속삭였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태주는 뒤를 돌아보았다. 어제 먹은 것 중에 이상한 거 있었어? 태희는 고개를 저었다. 분유만 먹었어요. 미란 씨가 준비해 주신 거.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앞으로 돌아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거리는 조용했다. 가끔 택시와 야간 버스만이 지나갔다. 그는 다급함을 느꼈다. 그는 몇 개의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현우에게 더 빨리 가라고 재촉했다. 조금만 더 참아, 동수야. 태준이 중얼거렸다. 곧 도착할 거야. 태희는 태준의 걱정을 보았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왜 이 부자 사업가가 그들에게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걸까? 그는 그들을 오늘 아침에 처음 만났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마치 오랫동안 알았던 것처럼 행동했다. 병원에 도착하자 태주는 동수를 안고 응급실로 달려갔다. 태희가 뒤따랐다. 접수 데스크에서 간호사가 그들을 알아보았다. 아까 재호의 가족 아니세요? 그녀가 물었다. 네, 이번에는 동수가 열이 있어요. 태준이 설명했다. 간호사는 신속하게 행동했다. 그녀는 동수의 천을 확인하고 다른 생체 징후를 측정했다. 39도네요. 박재원 선생님을 호출할게요.
재원 박사가 몇 분 후에 나타났다. 그는 동수를 철저히 검사했다. 열이 있지만 재호만큼 심각하지는 않네요. 아마도 같은 감염이겠지만 초기 단계예요. 태준과 태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입원이 필요할까요? 태준이 물었다. 재원 박사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그럴 필요 없어요. 항생제와 해열제를 처방해 드릴게요. 집에서 관리하시면서 열을 지켜보세요. 내일 다시 검진을 받으러 오시고요. 태준은 긴장이 풀렸다. 다행이네요. 재원 박사는 미소를 지었다. 재호가 퇴원하면 둘 다 며칠간 특별히 주의해서 돌보셔야 해요. 면역력이 약해져 있을 테니까요. 태희는 의사의 모든 지시를 귀에 깊게 들었다. 그녀는 동수를 위한 약 복용법, 열을 확인하는 방법, 수분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물었다. 그녀의 질문은 어린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지적이었다. 병원 약국에서 태주는 처방된 약을 받았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아기에게 약을 어떻게 투여해야 하는지 몰랐다. 제가 할 수 있어요. 태희가 말했다.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수는 약을 먹고 잠들었다. 태희도 지쳐 보였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아기의 천을 확인했다. 그들이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 5시가 넘어 있었다. 너도 좀 자야 해. 태준이 태희에게 말했다. 내가 동수를 지켜볼게. 태희는 망설였다. 하지만 동수가 다시 열이 나면 내가 깨울게. 태준이 약속했다. 넌 이미 너무 오랫동안 깨어 있었어. 마침내 태희는 동의했다. 그녀는 지친 몸을 끌고 침대로 향했다. 태준은 동수를 조심스럽게 안고 거실로 갔다. 그는 소파에 앉아 아기를 바라보았다. 작은 얼굴은 여전히 붉었지만 이전보다는 좋아 보였다. 우리 둘뿐이네 동수야. 태준이 속삭였다. 네가 어떻게 지내는지 볼게. 6시간마다 약을 주어야 했다. 태준은 알람을 맞추고 기다렸다. 그는 아기의 작은 숨소리, 가끔씩 움직이는 손가락, 가늘게 떨리는 눈꺼풀을 관찰했다. 이 작은 생명은 이제 그의 책임이었다. 그 생각이 그를 압도했다. 알람이 울리자 태준은 동수에게 약을 주려고 했다. 하지만 아기는 거부했다. 그는 고개를 돌리고 울기 시작했다. 태준은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지만 동수는 계속 울었다. 태준은 점점 더 좌절감을 느꼈다. 왜 그러니 동수야? 그가 물었다. 내 건강을 위해서야. 하지만 동수는 들을 생각이 없었다. 그의 울음소리는 점점 커졌다. 태준은 아기를 달래기 위해 노래를 불렀지만 그의 음치 목소리는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그는 음악을 틀고 장난감을 보여주고 심지어 춤까지 추었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다. 새벽 5시 태희가 파자마 차림으로 거실에 나타났다. 그녀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지만 눈은 맑았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가 물었다. 약을 먹이려고 했는데 거부해. 태준이 좌절감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다. 태희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태준에게 다가가 동수를 받아들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아기를 태준의 팔뚝 위에 엎드리게 했다. 동수의 배가 태준의 팔에 닿았고 머리는 그의 손으로 지지되었다. 이렇게요. 태희가 지시했다. 이 자세가 아기들을 편안하게 해줘요. 놀랍게도 동수는 즉시 진정되었다. 그의 울음소리가 멈추고 작은 몸이 이완되었다. 어떻게 알았어? 태준이 물었다.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태희가 대답했다. 아기들은 때때로 배의 통증을 느껴요. 이 자세가 그들을 더 편안하게 해줘요. 태준은 이제 약을 동수에게 쉽게 먹일 수 있었다. 그는 태희의 지식에 감탄했다. 내가 나보다 이런 일을 훨씬 잘하는구나. 태희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경험이에요. 엄마가 일하러 가셨을 때 제가 동생들을 돌봤어요. 출생 이후로요. 그 말에 태준의 가슴이 아팠다. 이 어린 소녀는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야 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어디로 갔을까? 낮 동안 태준은 모든 회의를 취소했다. 그의 비서 미라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이틀 연속 모든 일정을 취소하시다니. 괜찮아, 미란 씨? 태준이 대답했다. 가족 응급 상황이야. 그는 전화를 끊고 자신의 말을 곱씹었다. 가족 응급 상황. 기술적으로는 거짓말이 아니었다. 이 아이들은 이제 그의 책임이었다.
그의 가족이었다. 미라는 음식과 청소로 그를 도왔지만 오후에 떠났다. 태주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아이들과 혼자 있었다. 그는 정확한 온도로 젖병을 준비하는 법, 아기를 떨어뜨리지 않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법, 다른 종류의 울음을 인식하는 법을 배웠다. 태희는 그에게 모든 것을 인내심 있게 가르쳤다. 마치 그녀가 어른이고 그가 아이인 것처럼. 때때로 태주는 자신이 완전히 쓸모없게 느꼈다. 건설 재벌로서 그는 5천억 원의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었지만 한 아기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작업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 시도했고 실수했고 다시 시도했다. 그리고 서서히 그는 배우기 시작했다. 넷째 날 태준과 태희는 병원에서 재호를 데리러 갔다. 아기는 놀랍도록 회복되어 있었다. 그의 작은 얼굴은 건강한 혈색을 되찾았고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태희는 동생을 품에 안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재호야, 많이 보고 싶었어. 그녀가 속삭였다. 재원 박사는 재호의 상태가 안정적이지만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항생제를 계속 복용해야 합니다. 8시간마다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매일 체크업을 위해 오셔야 해요. 태주는 모든 지시 사항을 꼼꼼히 기록했다. 그는 이제 이러한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완벽을 추구했던 그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서도 뒤처지고 싶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태주는 백미러를 통해 뒷좌석을 바라보았다. 태희는 양옆에 쌍둥이를 안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세 아이가 다시 함께 있었다. 배고프지? 태준이 물었다. 태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항상 배고팠다. 오랜 기간 동안의 영양 부족이 그녀의 몸에 각인되어 있었다. 미란 씨가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대. 태준이 말했다. 재호의 귀가를 축하하기 위해서. 아파트에 도착하자 미라는 정성스럽게 차린 식탁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떡갈비, 잡채, 갓 지은 밥, 각종 나물과 김치가 놓여 있었다. 태희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이런 음식을 본 지 오래되었다. 우와. 그녀가 속삭였다. 미라는 미소를 지으며 재호를 맞이했다. 우리 작은 환자가 돌아왔군요. 얼마나 더 좋아 보이는지 몰라요. 식사 중에 태주는 처음으로 이 새로운 상황의 현실을 완전히 인식했다. 그의 삶은 영원히 변했다. 그의 조용하고 규칙적인 일상은 이제 기저귀 교체, 수면 부족, 아기 울음소리로 대체되었다. 더 이상 그의 세계는 회의실과 계약서, 사업 거래로만 채워지지 않았다. 식사 후 모두를 잠자리에 들게 한 뒤 태주는 위스키 한 잔을 따르고 테라스에 앉았다. 서울의 밤 풍경이 그 앞에 펼쳐졌다.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다. 그의 전화는 40개의 부재중 전화와 수십 개의 읽지 않은 이메일로 가득 찼다. 그의 회사는 그를 필요로 했다. 강남 프로젝트는 여전히 지연되고 있었다. 브라질 투자자들은 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태주는 그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느꼈다. 그는 방에서 들려오는 태희의 웃음소리, 쌍둥이들이 내는 작은 소리들의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그의 아파트를 집으로 만드는 소리였다. 사장님, 미란이 테라스에 나타났다. 내일 일정을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사회가 긴급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태주는 잠시 생각했다. 그는 선택해야 했다. 그의 회사가 그를 필요로 했지만 이 아이들도 그를 필요로 했다. 절반만 참석할게. 오전에는 사무실에 있고 오후에는 재호의 병원 방문이 있으니 그때는 자리를 비울 거야. 미라는 놀란 듯 보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태주는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다. 그는 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가 회의를 놓친 적은 거의 없었다. 이것은 새로운 태준이었다. 태희가 테라스에 나타났다. 그녀는 문간에 서서 머뭇거렸다. 들어와. 태준이 말했다. 아기들은 잠들었어? 태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테라스로 나왔다. 그녀는 난간 앞에 서서 도시 전경을 바라보았다. 여기서 보는 서울은 정말 예뻐요.
그렇지. 태준이 동의했다. 내가 이 아파트를 산 이유 중 하나야. 태희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보였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태준이 물었다. 동수가 아플 때 저희를 넘기지 않아서 감사해요. 태희가 마침내 말했다. 저는 당신이 지칠 거라고 생각했어요. 태준은 태희를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어른스러우면서도 여전히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잠시 고민했다. 나도 내가 지칠 거라고 생각했어. 그가 솔직하게 인정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렇지 않아. 태희는 그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그녀의 나이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지혜가 담겨 있었다. 저희에게 지치지 않을 거예요. 태준은 망설였다. 그는 약속이 계약과 같다는 것을 알았다. 깨질 수 있는 것. 하지만 태희를 바라보며 그는 이 약속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아니, 지치지 않을 거야, 약속할게. 태희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돌아갔다. 태준은 위스키를 마저 마시며 테라스에 남았다. 그는 어떻게 새 아이가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에 그의 인생 관점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는지 궁금했다. 일주일 후 태준은 재호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그는 이제 이 일에 꽤 능숙해졌다. 재호는 킥킥대며 그의 코를 잡으려고 했다. 잠깐만 꼬마야. 태준이 웃으며 말했다. 내 기저귀부터 갈아야 해. 태희가 문을 열었다. 사회복지사 최유경이 약속된 방문을 위해 정확히 도착했다. 태준이 재호를 옷 입히고 자신의 셔츠를 정리하는 동안 유경은 태희와 인사를 나누었다. 안녕하세요, 태희. 잘 지내니? 유경이 따뜻하게 물었다. 네, 선생님. 태희가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자신감 있게 들렸다. 태준은 재호를 안고 거실로 나왔다. 며칠 전만 해도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던 그의 미니멀한 거실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바닥에는 장난감들이 흩어져 있고 테이블 위에는 2개의 젖병이 놓여 있었으며 소파 한쪽에는 접지 않은 아기 옷 바구니가 있었다.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유경이 인사했다. 적응은 어떠세요? 강렬하지만 배우고 있습니다. 태준이 정직하게 대답했다. 그는 이전의 완벽주의적인 자아가 이런 혼란을 견딜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이 새로운 무질서에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유경은 아파트를 둘러보았다. 그녀는 게스트룸이 아이들의 방으로 변형된 것, 주방이 아기 용품으로 가득 찬 것, 심지어 태준의 서재 한쪽에 작은 놀이공간이 마련된 것을 보았다. 인상적이네요. 유경이 말했다. 아이들의 건강은 어떤가요? 재호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동수도 이제 열이 없어요. 태준이 대답했다. 둘 다 식욕이 좋고 잘 자요. 태희는요? 그녀도 좋아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매우 조심스러웠지만 이제는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어요. 유경은 태희가 아이들의 방을 보여주겠다고 제안하자 그녀를 따라갔다. 태준은 거실에 남아 재호와 놀았다. 그는 이 방문이 어떻게 진행될지 긴장되었다. 유경의 평가는 그와 아이들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분 후 유경과 태희가 돌아왔다. 유경은 클립보드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이제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싶습니다. 유경이 말했다. 태준은 재호를 양탄자 위에 내려놓고 그의 옆에 누웠다. 그는 아기에게 말을 걸고 딸랑이를 흔들고 작은 발가락을 간지럽혔다. 재호는 즐겁게 웃으며 그의 넥타이를 잡으려고 했다. 태희는 동수를 데려와 형제 옆에 눕혔다. 두 아기는 서로를 알아보고 기쁜 소리를 냈다. 태준은 동수에게도 관심을 보였다. 그는 두 아기 모두와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했다. 유경은 계속 메모를 하며 이 장면을 지켜보았다. 갑자기 재호가 뭔가를 말하려고 했다. 그의 작은 입술이 움직이며 소리를 냈다. 아빠. 방 안이 조용해졌다. 태준은 놀라서 움직일 수 없었다. 그것은 재호의 첫 번째 명확한 단어였다. 그리고 그것은 아빠였다. 그는 유경을 쳐다보았다.
사회복지사는 클립보드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아이들은 특히 그 나이에 자신들의 보호자와 빠르게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유경이 설명했다.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태준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는 재호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아빠가 여기 있어. 그가 말했다. 처음으로 그 단어가 그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다. 유경은 아이들이 자는 방을 마지막으로 검사한 후 태준에게 중요한 질문을 했다. 태희를 학교에 등록시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태준은 잠시 멈칫했다. 그는 기본적인 필요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교육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태희의 나이에 학교는 매우 중요합니다. 유경이 말했다. 그녀는 이미 몇 개월 동안 학교에 가지 못했을 거예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역에 좋은 학교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법적 절차도 시작해야 합니다. 유경이 덧붙였다. 임시보호에서 더 영구적인 해결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요. 태준은 유경의 말에 담긴 의미를 이해했다. 그녀는 입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것은 거대한 결정이었다. 영원한 결정이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럴 생각이 있으신가요? 유경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태준의 대답은 망설임 없이 나왔다. 이 아이들은 이미 내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유경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태준에게 태희가 그녀에게 말한 것을 공유했다. 태준이 아기들이 울 때 밤에 일어난다는 것, 그가 태희를 위해 요리한다는 것, 그가 그녀가 기침 때문에 걱정할 때 그녀를 의사에게 데려갔다는 것, 그가 결코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는 것. 그녀는 또한 유경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이 말꼬리를 만들 줄 모르고 당신의 자장가가 끔찍하다고 언급했어요. 태준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진심 어린 웃음이었다. 오랜만에 그는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느꼈다. 제 보고서는 매우 긍정적일 것입니다. 유경이 말했다. 아이들은 건강하고 행복하며 잘 돌봐지고 있어요. 3개월 후에 다시 방문할 예정이고 모든 것이 계속 잘 진행된다면 영구 입양 과정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유경이 떠난 후 태준은 자신의 서재로 들어갔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고아원에서 찍은 어린 시절의 그의 사진이었다. 홀로 있는 작은 소년,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그는 그때 8살이었다.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은 후 그는 4년 동안 고아원에서 자랐다. 12살에 그는 위탁가정으로 보내졌지만 그곳에서도 진정한 가족을 찾지 못했다. 태준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다. 그는 태희와 동생들이 그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기를 바랐다. 그들은 서로를 필요로 했다. 그들은 가족이었다. 거실로 돌아온 태준은 태희가 쌍둥이들과 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작은 인형으로 아기들을 즐겁게 하고 있었다. 동수와 재호는 웃음을 터뜨렸다. 태희도 웃고 있었다. 순수한 11살 소녀의 웃음. 아마도 처음으로 그녀는 그저 언니가 아니라 아이로서 존재할 수 있었다. 태희야, 태준이 불렀다. 소녀가 고개를 들었다. 네? 내일 우리가 학교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네가 다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태희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요? 학교에 갈 수 있어요? 물론이지. 넌 교육을 받아야 해. 그럼 누가 동수와 재호를 돌봐요? 미란 씨가 도와줄 거야. 그리고 내가 일정을 조정할 거야. 우리가 함께 해결할 수 있어. 태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태준은 놀랐다. 의사? 네. 재호와 동수가 아팠을 때 도울 수 없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다른 아픈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 어린 소녀의 마음은 얼마나 크고 관대한가.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넌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태희. 그가 말했다. 내가 도울게.
태희는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희망과 꿈이 담긴 미소였다. 처음으로 그녀는 미래를 가질 수 있었다. 태주는 소파에 앉아 동수를 무릎에 앉혔다. 재호는 바닥에서 기어다니며 장난감을 탐험하고 있었다. 태희는 그의 옆에 앉았다. 함께 그들은 가족의 모습을 띠기 시작했다. 갑작스럽게 시작된 이 여정이 태준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가족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돈, 모든 성공, 모든 권력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었다.